유럽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내륙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달러를 넘어서며 룩셈부르크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더욱 흥미로운 건 이 나라가 석유 한 방, 희귀 광물 한 톨 나지 않는 땅이라는 점입니다. 바다도 없고 넓은 평야도 오히려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위스는 어떻게 나치와 세계 부호들의 은행이 됐는지 그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스위스입니다. 불과 700년 전만 해도 유럽의 변방에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채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작은 땅덩어리였죠. 통일된 언어도 자연스러운 국경선도 없으며 주변은 온통 자신들을 집어삼키려는 제국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역사의 법칙대로라면 이런 나라는 진작에 지도에서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자원, 바로 지형과 사람, 그리고 시대를 읽는 눈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산악 지형이라는 천연 요새를 방어의 기반으로 삼았고 용맹한 전사들을 키워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마다 놀라운 선택을 내렸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일찍이 깨달은 거죠. 오늘은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 불리는 이 나라 스위스가 어떻게 유럽의 변방에서 세계 금융의 심장부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0년에 걸친 이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선택과 전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1291년 8월의 어느 날 알프스 산자락의 작은 초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 지역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우리 휴비츠, 운터발덴이라는 세 개의 작은 계곡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동맹을 맺는다는 건 대개 피를 부르는 의식이나 화려한 선언을 동반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초원에서 조용히 서약서에 서명했을 뿐이었죠. 이들이 맺은 동맹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서로 돕고 내부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어떤 외세의 재판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조항이 중요했는데 이 당시 스위스 지역을 지배하려던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였거든요. 이 세 지역은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한 겁니다.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늘날의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루돌프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이후 더욱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죠. 스위스의 작은 계곡들은 이탈리아로 가는 중요한 교역로에 위치해 있었고 합스부르크는 이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악 지형의 주민들은 자유에 익숙했고 외부의 통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1315년 12월 15일 이 작은 동맹은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모르가르텐 전투라 불리는 이 충돌은 스위스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죠.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1세 공작이 이끄는 정예 기사단이 휴비츠를 침공했습니다. 갑옷으로 무장한 수천 명의 기사들과 보병들이 좁은 산길을 따라 진군해왔죠. 스위스 측은 고작 1,50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이 농민과 목동 출신의 민병대였고 제대로 된 갑옷도 없었죠. 하지만 이들에겐 두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지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잃을 게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르가르텐 호수와 아이겔 호수 사이의 좁은 길목에 매복했습니다. 양쪽이 가파른 산비탈로 둘러싸인 완벽한 병목 지점이었죠. 오스트리아 군대가 좁은 길로 들어서자 스위스군은 산 위에서 거대한 바위와 통나무를 굴려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오스트리아군의 대열이 무너졌고 혼란에 빠진 기사들은 무거운 갑옷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스위스 민병대가 할버드라는 긴 창을 들고 내려와 마을 위의 기사들을 끌어내렸죠. 기사도 정신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싸웠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오스트리아군 1,500명 이상이 전사했고 많은 기사들이 갑옷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호수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반면 스위스 측 사상자는 100명이 채 되지 않았죠. 이 압도적인 승리는 유럽 전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농민들이 유럽 최강의 기사단을 격파한 것이었으니까요. 이 승리 이후
스위스 동맹은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1332년 루체른이 동맹에 가입했고 1351년 취리히가 합류했으며 1353년에는 글라루스와 추크가 가세했습니다. 1481년까지 총 13개의 주가 연합을 이루며 스위스 연방의 기초가 다져졌죠. 이들은 중앙정부 없이 느슨한 동맹 체제를 유지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이 자치권을 유지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하나로 뭉칠 수 있었거든요. 15세기 내내 스위스 군대는 유럽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1476년과 1477년에는 당시 유럽 최강국 중 하나였던 부르고뉴 공국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뒀죠. 그랑송 전투, 무르텐 전투, 낭시 전투에서 대담공 샤르를 격파했고 결국 샤르는 낭시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승리로 스위스는 막대한 전리품을 손에 넣었고 유럽 최강 보병이라는 명성을 확립했습니다. 스위스 보병의 전술은 독특했습니다. 파이크라는 5m가 넘는 긴 창을 밀집 대형으로 운용하는 방식이었죠. 수천 명이 하나의 거대한 고슴도치처럼 움직이며 기병의 돌격을 막아냈습니다. 훈련과 규율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처럼 싸웠죠. 한번 전투가 시작되면 적이 완전히 괴멸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명성을 바탕으로 스위스는 이탈리아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500년대 초 밀라노 공국을 점령했고 북부 이탈리아의 상당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막을 수 없어 보였죠. 하지만 1515년 9월 마리냐노라는 작은 마을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왕 프랑수아 1세가 밀라노를 되찾기 위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왔습니다. 스위스군 약 2만 명이 이를 막아섰죠. 이틀에 걸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프랑스군은 베네치아의 지원을 받았고 무엇보다 대포를 효과적으로 운용했죠. 스위스의 밀집 대형은 대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스위스군이 전사했고 이는 스위스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여기서 스위스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수를 다짐하거나 재기를 노리는 대신 프랑스와 영구 평화 조약을 맺은 겁니다. 밀라노를 포기하고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죠. 이 결정은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한창 기세를 올리던 나라가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전략적 전환이었습니다. 스위스 지도자들은 깨달았죠.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대포와 총이 주된 무기가 되는 시대에 아무리 용맹한 보병이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나라가 계속 확장을 추구하다간 결국 큰 나라들에게 삼켜질 것이라는 걸. 그래서 이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립이라는 길을 말이죠. 물론 완전히 전쟁을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스위스 군인들을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죠. 스위스 용병은 곧 유럽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교황청, 네덜란드 등 거의 모든 강대국이 스위스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스위스 용병의 특별한 점은 조직력이었습니다. 일반 용병들이 개인 단위로 고용되는 것과 달리 스위스는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완전한 부대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이미 함께 훈련하고 싸워본 전우들이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월등했죠. 또한 계약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전황이 불리해도 배신하지 않았고 그래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때로는 양쪽 진영에 스위스 용병이 고용되어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1515년 마리냐노 전투였는데 프랑스 측에 고용된 스위스 용병들이 자국 군대와 맞서 싸워야 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나중에는 스위스 용병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이 용병 사업은 스위스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난한 산골 청년들이 용병으로 나가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왔고 이 돈이 스위스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내내 용병 송금액은 스위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죠.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해외 노동자 송금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교황청의 스위스 근위대는 이 전통의 마지막 남은 흔적입니다. 1527년 로마 약탈 사건 때 189명의
스위스 근위병 중 147명이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지키다 전사했습니다. 이 충성심에 감동한 교황청은 오늘날까지도 스위스 근위대를 유지하고 있죠. 그 화려한 르네상스 시대 복장을 입고 바티칸을 지키는 근위병들은 500년 전 스위스 용병의 명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용병 사업과 더불어 스위스는 중립정책을 점차 확립해 나갔습니다. 30년 전쟁이 유럽을 초토화시킬 때도, 루이 14세가 유럽을 정복하려 할 때도 스위스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종교 갈등이 있었죠. 종교 개혁 시기에 취리히와 베르는 개신교를, 루체른과 다른 중부 지역은 가톨릭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1531년 카펜 전투에서는 스위스인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명하게도 종교 전쟁이 나라를 파괴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이 자기 종교를 선택하되 서로를 인정하기로 했죠. 이런 관용은 당시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종교 문제로 수십 년씩 전쟁을 벌이는 동안 스위스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1798년 스위스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침공한 것이죠. 프랑스 혁명의 열기를 등에 업은 나폴레옹은 스위스를 헬베티아 공화국으로 재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위스의 중앙정부가 생긴 건데 정작 스위스인들은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 각 지역의 자치를 유지해온 이들에게 중앙 집권은 억압으로 느껴졌죠. 헬베티아 공화국 시기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내전이 일어났고 프랑스의 개입이 반복되었습니다. 나폴레옹조차 스위스를 통치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죠. 1803년 그는 중재법을 발표해 스위스에 다시 연방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프랑스의 영향 아래 있었고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는 스위스 군대도 동원되었죠. 전환점은 1815년 비엔나 회의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최종적으로 패배한 후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여기서 스위스는 엄청난 행운을 얻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스위스의 영세 중립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겁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강대국들이 모두 스위스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스위스를 완충지대로 두는 게 유리했습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중립국이 있으면 충돌을 줄일 수 있었죠. 둘째, 스위스를 누가 차지할지를 두고 다투는 것보다 아예 중립으로 두는 게 나았습니다. 셋째, 알프스 산악 지형 때문에 정복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이 영세 중립 승인은 스위스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제 스위스는 법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중립국이 되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전한 분야가 은행업이었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유럽에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부자들은 당연히 그곳에 돈을 맡기고 싶어 할 테니까요. 18세기 말부터 스위스 은행업은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와 취리히의 프라이빗 뱅킹이 그 시작이었죠. 하지만 진짜 도약은 19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혁명과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스위스는 평화를 유지했고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이 자산을 스위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815년 이후 스위스는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전히 연방제를 유지했지만 점차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죠. 1848년 짧은 내전 끝에 새로운 연방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헌법을 많이 참고한 것이었는데 강력한 지역 자치와 연방 정부의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직접 민주주의 제도였습니다. 중요한 법안은 국민 투표로 결정하고 일정 수의 서명을 모으면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죠. 이 제도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멋대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848년 헌법은 주들 사이의 관세를 폐지했습니다. 이제 스위스 상인은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었죠. 1850년에는 스위스 프랑이 도입되어 통화가 통일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각 주마다, 심지어 각 도시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860종류가 넘는 다양한 동전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철도 건설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알프스를 관통하는 터널들이 뚫렸고 스위스는 유럽의 교통 허브가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밀라노로, 빈에서 제네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스위스를 통과했죠. 이는 관광 산업의 기반이 되었고 화물 운송으로도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제조업도 발전했습니다. 특히 정밀 기계와 시계 산업이 두각을 나타냈죠. 스위스 시계는 이미 17세기부터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산업화되었습니다. 제네바와 쥐라 지역의 시계 공방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냈고 오늘날까지도 스위스 시계는 명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화학 산업과 제약 산업도 성장했습니다. 바젤을 중심으로 여러 화학 회사들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나중에 노바티스, 로휴 같은 글로벌 제약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식품 산업에서는 네슬레가 등장했죠. 1867년 앙리 네슬레가 개발한 유아용 분유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날 네슬레는 세계 최대 식품 회사가 되었습니다. 초콜릿도 빼놓을 수 없죠. 스위스 초콜릿의 역사는 19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819년 프랑스와 루이 카예가 스위스 최초의 초콜릿 공장을 세웠고 1875년 다니엘 페터가 밀크 초콜릿을 발명했습니다. 루돌프 린트는 콘칭이라는 기법을 개발해 초콜릿을 부드럽게 만들었죠. 이런 혁신들이 모여 스위스 초콜릿은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진정한 부는 은행업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20세기 들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스위스 은행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유럽의 부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자신의 나라가 이길지 질지, 혁명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들이 찾은 해답은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제네바는 프랑스 고객을, 독일어를 쓰는 튀리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고객을, 이탈리아어를 쓰는 루가노는 이탈리아 고객을 유치했죠. 언어도 문화도 다른 세 지역이 공존하는 스위스의 특성이 장점으로 작용한 겁니다. 1934년 스위스는 은행 비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은행원이 고객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었죠. 표면적인 이유는 나치 독일로부터 유대인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독일계 유대인들이 나치의 박해를 피해 자산을 스위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나치 고위층들도 스위스 은행을 이용했거든요. 전쟁 중에 약탈한 금과 자산을 스위스에 숨겼고 스위스 은행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돈도 관리했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스위스의 입장은 복잡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지만 경제적으로는 추축국과 연합국 양쪽 모두와 거래했습니다. 독일에 무기와 정밀 기계를 수출했고 독일이 약탈한 금을 받아 환전해줬습니다. 동시에 연합국의 정보활동 거점이 되기도 했죠. 히틀러는 실제로 스위스 침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전명 탄넨바움이었죠. 하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산악 지형 때문에 침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깊숙이 요새와 벙커를 건설했고 침공 시 주요 터널과 다리를 폭파해 독일군의 진격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스위스는 경제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침공해서 파괴하는 것보다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았던 거죠. 스위스의 정밀 기계와 금융 서비스는 독일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스위스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침공에서 게릴라전에 휘말리는 것보다 협력하는 편이 합리적이었죠. 전쟁이 끝난 후 스위스는 도덕적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나치와 협력했다는 것, 유대인 희생자들의 자산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 등이 문제가 되었죠. 1990년대 들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스위스 은행들은 결국 12억 5천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었죠. 전쟁 후 스위스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스위스가 당연히 가입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평화와 중립을 지향하는 국제기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스위스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헌장이 회원국에게 군사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중립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엔 유럽 본부는 제네바에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 등 수많은 국제기구가 제네바와 스위스 다른 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죠. 스위스는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 외교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중립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와 협상의 장소로 적합했던 거죠. 2002년이 되어서야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한 표차로요. 찬성 54.6%, 반대 45.4%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스위스인들이 국제기구 가입을 경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1992년 유럽 경제지역 가입을 국민투표로 부결시켰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EU 가입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거부되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브뤼셀의 관료들에게 자국의 운명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죠. 대신 양자협정을 통해 EU와 경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선택이 가능했던 건 스위스가 경제적으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스위스 경제는 계속 성장했고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은행업은 여전히 핵심 산업이었지만 다른 분야도 발전했죠. 제약, 정밀기계, 관경, 보험 등 다양한 산업이 균형을 이뤘습니다. 스위스 은행업은 21세기에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전 세계 역외 자산의 약 4분의 1이 스위스에 보관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약 2조 4천억 달러 규모죠.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대형 은행부터 수백 개의 프라이빗 뱅크까지 스위스의 금융 생태계는 탄탄합니다.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비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거세졌죠. 미국은 탈세 혐의로 UBS를 압박했고 결국 스위스는 양보해야 했습니다. 자동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했고 이제는 요청이 있으면 계좌 정보를 공유합니다. 완전한 비밀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스위스 은행의 매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안정성과 전문성 때문이죠. 스위스 프랑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이고 스위스 은행은 보수적이지만 견실한 운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은행들이 파생 상품과 고위험 투자로 위기를 겪을 때 스위스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위스 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위스 은행을 찾습니다. 수익보다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위스 은행의 본질입니다. 돈을 불려주는 곳이 아니라 지켜주는 곳이죠. 오늘날 스위스는 약 87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9만 달러가 넘고 삶의 질 지수는 항상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실업률은 낮고 범죄율도 낮으며 교육과 의료 수준은 높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부패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이런 성공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일관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700년 넘게 스위스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중립을 유지하고 지역 자치를 존중하며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다양성도 강점이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 공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도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 있죠. 하지만 스위스는 이 다양성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획일화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국민이 직접 내리기 때문에 정책이 국민의 의사와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안정적이죠. 여성 참정권이 1971년에야 인정된 것처럼 때로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급진적 정책으로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위스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제국을 건설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틈새를 찾았습니다. 용병, 금융, 정밀 제조, 관광 등 작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700년 전 세 남자가 초원에서 맺은 동맹은
이렇게 오늘날의 스위스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침략의 위협, 내부 갈등, 도덕적 딜레마 등 수많은 도전이 있었죠. 하지만 스위스는 살아남았고 번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위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성공이란 게 꼭 크고 강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지혜가 더 중요할 수 있죠. 스위스는 바로 그런 지혜의 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스위스의 선택이 항상 옳았던 건 아닙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와의 거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중립이라는 명분이 도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어두운 면을 포함해서라도 스위스의 700년 역사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앞으로 스위스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는 시대에 중립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유효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행 비밀이 사라지면서 스위스 금융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거라는 전망도 있죠. 하지만 700년을 살아남은 나라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죠. 오늘은 알프스의 작은 계곡에서 시작해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된 스위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 불리는 이 나라의 비결은 결국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되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적응할 줄 아는 지혜였다고 말이죠.